예, 반갑습니다. 김우기 기념사업회 회장 전원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코로나 시국으로 대단히 대면에서 어떤 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의기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우기 기념사업회는 올 가을에 광주와 동학 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한테 이 시기에 와닿는 그런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황토현에서 곰나루까지 이 겨울 갑오농민전쟁 전적지를 찾아 황토현에서 곰나루까지 더듬으며 나는 이 시대의 기묘한 대조법을 본다. 우금치 동학혁명군 위령탑은 일본군 장교 박정희가 세웠고 황토현 녹두장군 기념관은 전두환이 세웠으니 광주항쟁 시민군 위령탑은 또 어떤 자가 세울 것인가. 생각하며 지나는 마을마다 텃밭에 버려진 고추는 상기도 붉고 조병갑이 물세 받던 만석부는 흔적 없는데 고암, 부안, 흥덕, 고창, 농수산이들은 지금도 물세를 못 내겠다고 아우성치고 백마각과 신동엽 시비 옆에는 방공 순국지사 기념비도 세웠구나. 아, 기막힌 대주법이여, 모진 갈증이여, 곰나루 바람 부는 모래벌에 서서 건불 모아 불을 싸지르고 싸늘한 성교육 한 점 씹으며 박불똥이 건네주는 막걸리 한 잔을 단숨에 2021년 우리는 30여 년 전 정의성 시인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2020년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든 자들이 전태일 열사에게 국가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였다. 2021년 6월 10일 광주 학살에 맞선 열사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훈장을 수여하더니 몇 달 후 학살의 주범 중 하나인 노태우를 국가장으로 예우하였다. 노태우 아들이 사과한 것은 의미가 없지 않으나 사과는 본인 당사자가 하는 것이다. 2011년 8월 10일 노태우는 자서전을 내놓았다. 자서전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광주 사태의 진범은 유언비어였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악랄한 유언비어가 광주 시내를 뒤덮였다. 이런 서술을 노태우는 전혀 고치지 않았고 직접 반성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슨 국가장이란 말인가. 이러한 일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야만적 폭력으로 민중을 압살하였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교활하고 사특한 방법으로 민중을 분열시켜 민중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모시키고 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이 시기에 41년 전 22살 김우기의 외침을 다시금 새겨본다. 인간이 사회의 주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싸우는 이유는 진리를 위해서, 옳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이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인간은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없다. 인간은 그 자체가 바로 목적이다. 주인이 이즘이니 이데올로기니 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 사람이 보다 더 사람스럽게 살 수 있는 세상, 그것만이 진실이다. 사회의 구조적 폭력에 억눌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기반하지 않은 어떠한 이에 대항한 싸움도 허구이다. 가짜이다. 1979년 2월 28일 김우기 열사 일기 중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시국에서 형해화된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의기학교를 개설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실 박권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박권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비평가고요. 최근에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을 써서 능력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공정성과 능력주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의 제목은요, 심플합니다. 공정성과 능력주의이고요. 우선 불공정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불공정. 우리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최근 몇 년 동안 화두가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의제인데요.
이 불공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글자 그대로. 예컨대 정호라는 친구와 수빈이라는 친구와 함께 과제를 했는데 똑같은 과제를 내고 정호만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대학생들한테 민감한 이슈죠, 이런 게. 사실은 이 공정과 불공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오래된 개념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를 일단 정의의 원칙으로 먼저 성립을 시켰는데요. 비례의 정의라는 말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정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는 이제 철학자들이 수학도 같이 했고 그 수학이 사실은 기하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이 비례의 정의 원칙이라는 건 기하학적인 비례에 따른 그런 정의 원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A의 길이만큼 A가 받을 몫이 있고 B의 길이만큼 B가 받을 몫이 있다라는 식의 일종의 기하학적 비례를 가지고 정의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몫만큼만 돌려줘라.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철학이나 뭐 사회학 같은 데서 응분이라는 말로 이야기되는 정의론 같은 것들을 사회철학에서 얘기할 때 이 데저트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인데 이게 번역을 하면 응분인데 응당 받아야 할 몫입니다.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우리가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마땅한 몫인가 아닌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비례적 정의가 준수되느냐, 준수된다면 공정한 것이고 준수되지 않으면 불공정하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공정성이라는 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공정이 그렇다, 공정과 불공정이 그렇다. 그럼 공정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나눠볼 수 있어요. 공정성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누냐?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진짜 노골적으로 불공정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불공정이 있고 또 형식적 공정성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공정하지만 실제로는 또 공정하지 않은 거. 그리고 실질적 공정이라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도 공정하지만 실제로도 공정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이 공정성이라는 것이 세 가지 층위가 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구별이 될 때 우리가 공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불공정이라는 건 뭐냐? 공정하지 않은 상태죠.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예컨대 은행권 취업 비리 사건이라든가, 또 뭐 국회의원 자녀를 KT에 이제 밀어 넣은 그런 취업 비리 사건도 있었고, 또 2016년에 그 유명한 최순실 정유라 씨 사태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조국 조민 씨 사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공정한 경쟁을 겉으로는 가장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공정하지 않았던 반칙 같은 편법, 반칙, 뭐 또 불법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다 불공정한 것, 노골적인 불공정을 이런 사태들이 보여주고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유명한 사례이기도 한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세 꼬마가 있어요. 세 꼬마가 각자 자기 키가 달라요. 그런데 이 꼬마들이 야구를 되게 좋아해서 야구 경기를 보고 싶은데 야구 경기장에 울타리가 있어요. 담벼락이 있어서 못 봐요. 근데 야구 경기를 보려면 이제 울타리 너머로 봐야 되는데 이 꼬마 중에 오직 한 사람한테만 이 야구 경기를 볼 수 있을 정도의 받침대를 주고 나머지 두 명한테는 안 준 거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이거는 그 한 명한테 특혜를 줬다라고 얘기하고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하겠죠. 이게 바로 이제 노골적인 불공정입니다. 반면에 이제 형식적 공정성과 실질적 공정이라는 차원이 있는데요. 형식적 공정이라는 건 뭐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똑같은 출발선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1등한테 보상을 몰아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선수들이 한 명은 우사인 볼트고 한 명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한 명은 휠체어 장애인이에요.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100m를 달리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하면 당연히 우사인 볼트가 보상을 받겠죠. 이게 바로 형식적 공정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똑같이 100m를 달리는 거. 똑같은 인간이니까 형식적으로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렇다면 실질적 공정이라는 건 뭐냐? 우사인 볼트와
평범한 사람들이랑 휠체어 장애인이 같은 조건에서 스타트하지 않는 거죠. 선수들은 선수들끼리 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실질적 경쟁인 것이고 실질적 공정인 것이죠. 그래서 경쟁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해지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각자의 조건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각자 어쩔 수 없는 조건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그 새꼬마와 야구 경기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 이제 그림 짤이라고 하죠. 보통 인터넷에서 이 짤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짤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만든 짤인데 한국에서도 많이 응용이 되어서 얘기되는.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왼쪽 그림은 이 새꼬마한테 똑같은 받침대를 이렇게 놔줬어요. 똑같은 크기의 받침대를. 그런데 이 새꼬마가, 아주 꼬마는 아니네요. 한 명은 아저씨인 것 같은데. 예, 그 새꼬마가 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키가 큰 아저씨만 이 받침대를 놓으면 이제 그 야구를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볼 수가, 한 명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분은 받침대가 없으면 볼 수 없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하늘색 옷을 입은 키 크신 분은 받침대 없이 야구를 보고 있고, 두 번째 친구는 받침대 하나를 놓고 야구를 보고 있고, 세 번째 친구는 키가 제일 작기 때문에 받침대 두 개를 놓는 거죠. 이게 바로 실질적 공정성을 드러내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 요게 바로 이제 형식적 공정성을 드러내는, 똑같은 조건을 그냥 형식적으로 준 거, 그리고 이거는 각자의 처지를 고려해서 보정을 해준 거겠죠. 밑에 이퀄리티, 이퀴티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묘사고요. 이건 이퀄리티는 이제 평등이고 이걸 형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확한. 이 그림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 그림 더 작아져서 이제 잘 안 보실 텐데 4가지 그림으로 다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은 리얼리티라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3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명은 받침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다리만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받침대 하나를 놓고 야구 경기를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사람은 키가 작은데 땅까지 파가지고 그 밑에다가 처박아놨어요. 격차가 이만큼 크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현실이 이렇다라는 걸 이제 과장해서 좀 보여준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방금 우리가 봤던 그 형식적 공정성과 실질적 공정성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그림, 여기서는 저스티스, 정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정의라고 표현되는 게 뭐냐, 야구 경기를 그냥 키랑 상관없이 다 볼 수 있게 울타리를 치워버린 거예요. 네. 다 그냥 자유롭게 봐라. 돈 없어도 볼 수 있게 해라. 이게 사실은 이제 저스티스인데 이게 정확한, 이 개념도 사실은 정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유롭게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받지 않고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정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로 돌아와서 수능은 형식적인 공정성일까요? 실질적 공정성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수능이라는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대학을 어디를 처음에 들어갔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사실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그게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결정력이라는 것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명문대, 특히 서울대에 간 사람들은 이미 매우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순위가 낮으면 페널티가 주어지죠.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날 가서 시험을 보니까 그러면은 이 한국의 입시 제도는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믿고 있죠. 미국의 미식축구 코치인 베리 스위처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이제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자신이 삼루타를 친 줄 안다. 이게 굉장히,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된 얘기였고 이게 거의 뭐 영원한 명언급이 돼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글인데요. 이 사람 미식축구 코치인데 이게 왜 야구를 예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알려졌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삼루타를 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냥 부모 잘 만나서 거기까지 이미 갔는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최순실 정유라 사태 때 정유라 씨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또 유명하게 사람들이 알려졌죠. 부모 잘 만나고 또 능력이야. 그리고 조국 조민 사태 때 당시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최순실 정유라 사태 당시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화여대 학생 한 명이 학교에 자보를 하나 붙였었어요. 정유라 씨를 저격하는 자보였습니다. 어디선가 말을 타고 있을 너에게라는 제목으로 긴 제자보를 써가지고 그 자보 속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 이화여대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노력하면서 학점을 따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썼어요. 이제 그 얘기를 보고 이제 기성세대들이 너무 기특한 젊은이다, 너무 올바른 젊은이다 이러면서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언론사에서도 이제 취재를 하고 기사화도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정유라 씨를 저격한 이분이, 물론 정유라 씨 같은 분보다는 훨씬 바른 청년이지만 정말 이분도 그러면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분은 삼루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정유라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삼루에서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몇 점 벌어놓고 시작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냥 반칙을 한 거니까. 근데 이 이화여대에 들어간 이 학생은 사실은 3루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1루 정도에서 태어난 친구죠. 사실. 이화여대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집안에서 이화여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건강한 몸을 갖고 태어난, 그거 자체가 사실은 출생추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운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그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본인이 혜택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사실은 혜택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각자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서 태어났는가? 우리는 얼마만큼 행운을 받고 태어나는가? 저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상당수가 일루 정도에서 태어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야구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에서 태어난. 그런데 이제 이런 개인적인 자질, 가정 환경 같은 것들은 전적으로 우연히, 그리고 너무나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조건입니다. 불법이나 편법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각자가 가진 인생 출발선의 불공정함이 자동으로 공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야구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참여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루를 밟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야구 경기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야구라는 경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대학교 입학을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자주 들어가는 DC 인사이드 갤러리 중에 흑수저 갤러리라는 게 있거든요. 흑수저들이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사연을 풀어놓는 갤러리예요. 한번 시간 나시면 들어가 보십시오. 굉장히 눈물 없이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주작이다, 조작된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100%는 조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 자기가 어떻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정말 구구절절한 이야기들, 사연들이 많은데, 그걸 보면서 저는 노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노력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술 먹고 맨날 들어와서 때리는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누구도 자기한테 뭐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라는 그런 조언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노력을 안 했으니까, 너는 뭐 정규직 대입 못했으니까 그런 대우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이제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취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우연히 갖고 태어난 좋은 조건이다라는 거죠.
명문대 간판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베이스에서 출발한다고 보통은 착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차피 그건 역시도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존 롤스라는 정의론을 쓴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현대 사회 철학의 왕 같은 존재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정의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 공정성과 정의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순전히 그럼 출생의 추청, 그러니까 출생운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인가, 불평등이라는 게 생기는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또 이게 행운과 불운의 문제인 것도 아닌 게, 왜냐하면 기득권층은 그러니까 이미 그런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계층들 있잖아요. 소수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조건들을 자식들한테 세습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과 자원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서 의도적으로 진입 장벽을 계속 높여갑니다. 그리고 남들이 따라하지 못할 다양한 기회들을 선점해서 축적을 해놔요. 이 기회를 선점하고 축적해 놓는 것을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인 찰스 틸리가 opportunity holding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기회 비축인데 기회를 차곡차곡 쟁여놓는 거예요. 사회적인 기회들.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그리고 또 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을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사회적 봉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자기 아래쪽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미리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죠. 벽을 높이거나. 그런 방식으로 원래부터도 운에 따른 능력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더욱더 극단화하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영속화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이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을 작동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평등에 더해서 이런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또 그걸 더 벌려놓는 인위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현대 이전 사회는 귀족과 왕족이 특권을 독점한 사회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봉건제 사회라고 불리던. 서양에서 이 일을 없애고 사실 뭐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능력주의,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라고 능력주의적인 제도들을 많이 도입을 했고, 이런 능력주의적인 제도와 문화를 도입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신흥 부르주아, 즉 이제 상인 계급들이었습니다. 이 상인 계급들은 사실은 돈이 많고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사실 자기가 귀족이나 왕족보다 못한 게 뭐냐, 우리도 능력이 있는데 왜 쟤네들한테 죽어서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자신감이 커지면서 사실은 부르주아 혁명을 주도하게 되고, 사실 이런 에너지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에너지들이 사실은 사회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결국은 세습신분제라는 것은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어떤 직분, 신분이 있다라는 거고, 능력주의라는 거는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그게 바른 거다, 올바른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골적인 불공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문제의식을 갖게 됐죠. 처음에는 그냥 나는 농노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겠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근대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능력주의가 점점 발달하게 되는 거죠. 능력주의는 영어의 메리토크라시의 번역어입니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메리트 플러스 크라시입니다. 그러니까 데모크라시가 데모스와 크라시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이제 민주주의라고, 보통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민주정의라고 해야 됩니다. 민주정체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인민에 의한 지배이기 때문에 주의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굳어져서 보통 우리는 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이 메리토크라시는, 메리트는 사실은 능력과 공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능력과 공적에 따른 지배를 의미를 하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능력과 노력에 따른 응분의 보상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보상을 차별화한다라는 게 능력주의입니다. 이 능력주의는 사실은 말 자체는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말이 아니에요. 1958년에 소설 능력주의 발흥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이 소설이 좀 재밌어요.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가상의 미래 영국 2023년인가 2053년에 가상의 미래 영국 사회를 그린 소설이거든요. 이 미래 영국 사회는 메리트 즉 IQ와 노력에 따라서 사회 자원이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분배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굉장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잖아요. 올바르기도 하고. 근데 사실 마이클 영이 이 사회를 이제 가상으로 그려낸 이유는 비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핏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외양과 달리 그 사회는 오히려 현실의 영국보다 훨씬 비참한 사회였습니다. 철저하게 서열화되고 계층화되어서 사람들끼리 평등은커녕 자유조차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굉장히 암울한 디스토피아적인 사회였던 거죠. 그리고 엄청난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지배계급은 그 불평등에 대한 저항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권이 능력주의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정당화되기 때문에. 반면에 피지배계급은 어떤 가능성도 차단당한 채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평등이라는 게 자기가 못난 탓이지 사회 구조와는 무관하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이제 내면을 한 사회인 거죠. 마이클 영이 이런 사회를 그린 이유는 영국이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사회가 될 기미가 보이고 이미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소설의 이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라는 단어가 세상에 딱 나오자마자 저자의 의도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가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처럼 사람들한테 이해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클 영이 이걸 계속 이제 개탄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90년대 당시에 이제 영국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가 정치 연설에서 영국의 미래가 능력주의 사회가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이클 영이 화가 나가지고 가이디언의 이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쓰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 능력주의라는 단어가 정반대의 의미로 이해가 됐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왜 그렇게 영의 이야기가 곡해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 소설이 막 재밌진 않아요. 그 원문을 읽어봤는데 잘 안 읽히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정반대로 이해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유광은 번역가가 번역한 번역문이 훨씬 더 이제 유려하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한국어 번역본이 훨씬 낫습니다. 예, 이번에 잘 번역을 하셔서 출간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또 난해한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정반대로 이해할 정도는 절대 아닌데 이게 완전히 이제 정반대로 이해가 된 거죠. 능력주의가. 왜 그럴까?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사람들은. 능력주의를 긍정적인 걸로 믿고 싶은 거죠. 능력주의는 이미 받아들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능력주의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가치 판단이 서 있었던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세습신분제 정면으로 반대하는 굉장히 진취적이고도 합리적인 사상이 바로 능력주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말에 대해서. 마이클 영이 얘기한 능력주의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정확히 도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IQ 플러스 노력.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애초부터 다양한 인간들의 능력을 다 포함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마이클 영이 얘기한 능력에서 능력의 중요한 어떤 잠재력의 중요한 부분은 IQ죠. 인지적 능력이죠. 인지적 능력. 특정한 인지적 능력을 가리키고. 그리고 대부분의 능력주의에서도 정의상 그런 능력주의가 얘기하는 능력은 특정한 능력만 의미 있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능력에 따라서 사회 저항을 분배하자는 사상이죠. 인간의 능력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능력 중에서 매우 지엽적인 부분, 예컨대 주로 학업 성적으로 나타나는 인지적 능력, 그리고 예능과 체육 같은 곳에서 특정한 물리적 능력, 이런 능력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만 가중치를 주는 것이 바로 능력주의에서의 능력입니다. 재능,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재능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재능이라는 것이 그러면 보상의 정당한 이유가 될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재능은 각자 다르고 그 재능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하는 건 보통 정당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재능이라는 거, 우리 IQ라는 거, 우리의 공부머리, 그리고 우리가 춤을 잘 추거나 노래를 잘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은 사실은 우연히 각자한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싶지만 타고난 음치라는 말도 요즘 잘 안 쓰는데 사실은 좀 올바르지 못한 말이라고 해서 잘 안 쓰는데 죄송합니다. 타고난 어떤 노래를 못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리 노래를 자기가 잘하고 싶어도 노래를 잘할 수가 없어요. 노래만 하면 주변 사람들 괴롭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본인은 노래를 잘하고 싶지만 그게 능력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런 능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연히 주어지기 때문에 재능이라는 것이 그 재능에 따라서 보상의 격차가 많이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라고 물어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역시도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존 롤스라고 하는 사람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론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주어진 재능은 개인에게 속한 것이다. 하지만 각자의 재능이 차이가 나는 상황, 격차가 나는 상황 자체, 그 구조 자체는 우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개인은 그 재능의 배분 상황에 대한 윤리적인 자격까지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재능이라는 건 개인의 소유물이지만 그 소유물에 따라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 사회적 평가에 따른 자원의 차이, 분배받는 자원의 차이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롤스는 재능이라는 것이 성공의 주된 요인이라는 점 자체는 인정을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올림픽 수영 챔피언들을 몇십 년 동안 연구한 되게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어요. 데니얼 챔블리스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챔블리스에 따르면 타고난 재능이 성공을 가른다고 여겨지는 수영 같은 스포츠, 육상이나 수영 같은 게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 결정한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수영 같은 스포츠에서도 재능이라는 게 성공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공하기 전까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능을 근거로 해서 성공과 실패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오랫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수영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신체 능력, 예컨대 근력이나 심폐지구력의 한계치가 매우 낮다는 거죠. 그리고 선수 간의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수영 선수로 성공하는데 더 결정적인 차이는 어떤 기후에서 태어났는가, 그리고 부모가 충분한 그 수영 선수를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수영에 관한 수영이란 종목의 전문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여부가 사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느냐 혹은 메달을 따느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989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인용 지수가 높은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능보다 환경이 더 중요한 요소였다. 심지어 수영이라는 종목에서조차도. 그러면 재능이 아니라 노력은 어떤가? 노력에 따른 분배는 합당할까요? 롤스는 대답합니다. 응, 아니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해주는 우월한 성격에 대해서 응분의 자격을 갖는다는 주장 역시 의문스럽다라고 롤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또 나름대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생겨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나은 자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모든 조건들이 같을 경우에 노력하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공부에 열심히 노력하기도 쉬워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노력하는 게 훨씬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노력을 할 수 있는 자질조차도 사실은 타고난다는 겁니다. 롤스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능력주의와 시험주의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주의를 얘기하면서 능력주의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사실은 시험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더 올바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시험주의와 능력주의를 애써 구별을 해서 우리는 능력주의 사회로 가야 되고 시험주의는 철폐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그런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주의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능력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능력주의 끝판왕이 바로 시험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벌주의나 학력주의나 시험주의 모두가 다 능력주의의 아류들이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것이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정한 능력에만 가중치를 두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이 된 능력만 과대평가하는 게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반면에 어떤 도덕적인 성숙이라든가 돌봄과 배려라든가 사회적인 신뢰라든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라든가 혹은 대중적이지 않은 굉장히 큰 예술적인 재능 같은 경우에는 과소평가되거나 아예 배제되죠. 그건 능력주의가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특정한 능력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이 나아가면 나중에는 이제 나치식의 우생학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저능력자 같이 사회적인 능력, 사회적인 어떤 시장 가치나 이런 생산성을 발휘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도태시켜야 된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사고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험주의가 능력주의와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순도가 높은 능력주의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능력주의의 일부로서 시험주의를 추구하게 된 것이지, 즉 능력주의를 추구한 결과가 시험주의가 되는 것이지 시험주의가 나쁘고 능력주의가 옳다라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주의의 또 문제점은 이게 차별과 혐오의 죄의식을 경감시킨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혹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어떤 도덕적인 반감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죠. 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능력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이런 죄의식이 경감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차별받을 만하니까, 너 능력이 없으니까 혐오를 받아도 돼 라는 식의 사고방식 가지게 될 수 있고요. 능력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분배적 정의관을 넘어서 개별 인간의 가치를 주로 자본주의 시장이 평가하는 가치에 따라 서열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제적인 어떤 혐오라든가 사회 경제적인 차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강자와 약자 사이의 불평등이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자를 차별해도 된다라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능력주의자한테 강자가 강자인 이유는 재능과 노력이 있어서고 약자가 약자인 이유는 재능과 노력이 없어서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네들은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해 라는 방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극단화된 게 일베입니다. 그러니까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나오는 이런 담론들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능력주의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게 일베였어요. 일베의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일베 애들이랑 한 8개월 정도 게시판에서 같이 놀면서 참여 관찰 같은 걸 했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아 진짜 이런 쓰레기들이 있나라는 생각했는데 한 몇 달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논리가 그 바탕에 깔렸는지 알게 되니까. 그 바탕에 깔려있는 여성 혐오라든가 뭐 호남 혐오라든가 여기 깔려있는 논리가 다 무임승차에 대한 혐오였어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 것들이 된장녀 짓을 하고 김치녀 짓을 하고 호남 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것도 없으면서 사회 자원들을 빨아먹고 있다라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들의 혐오에 다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당한 논리가 다 능력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력과 능력도 없는 것들이 과도하게 많은 자원을 가져간다라는 식의 논리. 이 논리 속에서는 구조적인 불리함을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예컨대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차별이고 불공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덕의 압력이라는 게 낮춰집니다. 사실 능력주의가 일단 장착이 되고 강화되면 도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면서 혐오의 고삐가 풀립니다. 그러면서 빌거, 휴거, 이백중 같은 이야기들이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빌거가 뭐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트 안 살고 빌라에 사는 거지.
예. 휴거는 휴먼시아 임대 아파트 사는 거지. 200층은 200만 원 미만의 돈을 버는 벌레 같은 이제 놈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 예전에는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고삐가 풀리는 겁니다. 능력주의가 강화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라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 등에서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을 멸시하고 사회에서 배제하는 식의 혐오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혐오 표현이라고 헤이트 스피치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인종이라든가 젠더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런 것도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헤이트 스피치가. 근데 한국에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그런 거 플러스 그런 거는 디폴트로 깔려 있고 인종차별이나 이런 거는 거기에 더해서 이런 가난이나 사회 경제적인 차별 표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도드라진다. 이게 한국의 독특성이에요. 이게 바로 저는 강력한 능력주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보통 능력주의를 얘기할 때 제가 강의를 다니면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능력주의를 어떤 탁월성에 대한 추구 같은 거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정신 같은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능력주의가. 뭔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어떤 탁월한 어떤 걸 추구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능력주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능력주의는 그런 탁월성의 추구랑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정반대예요, 사실은. 탁월성만 추구한 사람들은 그 탁월성에 따른 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중세시대 때 장인이 망한 이유는 돈 생각 안 하고 자기 실력만 연마하다가 망한 거거든요. 시장에서의 생존을 고민하지 않고. 그러니까 장인 정신이나 탁월성의 추구는 사실은 내가 얼마를 보상받을지를 생각하지 않고 몰입하는 사람들, 장인들이죠, 사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장인들이. 근데 사실 능력주의는 그런 게 아니죠. 능력주의는 장인들이 더 많이 혹은 시장 가치를 더 많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분배받아야 된다는 사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되는 의미죠. 탁월성이 아니라 탁월한 능력 자체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어떤 가치를 시장에서 관철시킬 것인가, 어떤 것이 시장에 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학력주의 반대말이 능력주의다라는 식의 오해입니다. 보통 예전에 교육학 관련된 논문에 자주 등장하던 논리예요. 예컨대 한국의 학벌주의가 되게 심한데 이 학벌주의, 학력주의가 굉장히 많은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런 학벌주의, 학력주의 사회를 극복하고 우리는 진정한 능력주의 사회로 가자라는 식의 이야기. 결론이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벌주의가 문제니까 그러니까 학벌주의는 능력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학벌에 따라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학벌주의야말로 능력주의죠. 그 대학에 간 거는 그 사람 능력이 있어서 대학에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서울대 간 거는 서울대 갈 만큼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인준해 주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학력이라는 것이 재능 플러스 노력이에요. 사실은. 머리도 좋은데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학력고사나 수능에서 시험 점수를 높이 받았고 그래서 서울대 갔다. 서울대 수석했다. 사법고시 수석했다. 그러면 그 사람 능력주의다. 그 사람 능력주의로 판단을 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력주의는 능력주의 반대말이기는커녕 능력주의 그 자체죠. 실제로도 그렇게 한국에서는 여겨졌고요. 그래서 이 오해도 사실은 잘못된 거라는 거. 능력주의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이게 결국은 자본주의의 친화적인 불평등만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건적인 불평등,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전에 있었던 불평등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반면에 자본주의적인 불평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능력주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이거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것은 특정한 형태의 불평등을 정당화함으로써 그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재생산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능력주의 자체가 불평등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불평등을 만드는 건 따로 있어요. 불평등을 만드는 것은 착취적인 경제 체제, 제도 이런 것들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문화 이런 것들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기제들이고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직접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능력주의는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동의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불평등은 존재를 하는데 그 불평등에 대해 사람들이 이게 옳다, 이게 받아들일 만한 거다라는 식의 동의, manufacture of consent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게 동의를 생산한다는 표현이죠. 월터 리프만이라는 말이 그 사람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언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언론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가진 어떤 사회적 기능이 사회적 동의를 생산하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능력주의 역시도 이런 불평등,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동의를 생산함으로써 그 불평등을 더욱 영속화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한국의 능력주의 특징이 뭐냐? 한국의 능력주의 가장 큰 특징은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의 정당화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한테 지나치게 큰 특혜가 주어진다는 점. 그러니까 지대추구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지대추구, 렌트 시킹이라는 거는 생산성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격증, 소유권만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지대라는 게 결국 땅값이거든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뭘 하지 않더라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익을 챙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제학적 개념으로 확장을 시킨 게 바로 이제 이 경제학적 지대추구라는 개념이고요. 시험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학습을 잘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능력일 뿐이지 우리가 실제로 뭐 어떤 재화를 잘 생산할 수 있느냐를 가릴 수 있는 그런 평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능을 잘 봐서 서울대에 간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특권을 주죠, 사회적으로.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 고시 같은 시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과잉 보상하는, 그리고 그 시험에 떨어진 사람한테는 과잉 처벌을 하는 일종의 승자 독식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능력주의가 굳어진 게 바로 한국 능력주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뭐 외국에도 이런 방식의 뭐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한국처럼 심하진 않아요. 한국은 굉장히 이게 극단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시험들을 결정적 시험이라고, critical examination이라고까지 이제 명명을 했었는데, 대학 수능 시험, 그리고 공무원 선발 시험인 고시, 민간 기업의 각종 공채 시험,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기자도 시험을 뽑죠. 언론고시라고 해서. 그런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문학하는 사람들도 소위 등단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적 시험이라는 것들이 강력한 지대 효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생산적인 기여 없이도 합격했다는 사실 자체로 불합격자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보상의 격차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승자 독식의 어떤 강력한 제도화가 한국 능력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혐오하고 외시하는 능력주의.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나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향해서 아파트 주민이 지나가다가 자기 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안 하면 너 저렇게 아파트 경비원이나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그 임계장이라는 분이 아파트 경비원을 하면서 실제로 들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죠, 한국에서. 그리고 휴거, 빌거, 이백충 같은 계급 차별적인 혐오 표현들. 이런 것들이 한국 능력주의의 특징이죠. 예전에 역사학자 박노자 교수가 러시아에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GNP 인종주의라는 말을 했었어요. 한국 사람들, 백인들한테는 너무 간이라도 빼줬듯이 잘해주는데 제3세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치 노예를 부리듯이 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처음 보고 박노자 씨가 GNP에 따라서 인종주의가 차별적으로 작동한다고 해서 GNP 인종주의라고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한국 능력주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선진국 출신들은 떠받들고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 출신이나 유생인종들은 깔보고 차별하는 이런 것들도 한국 능력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에서 화면에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이 책에서 제가 고시계라는 잡지를 분석을 했었어요. 고시계라는 잡지는 오래된 시계가 아니고 고시라는 이제 그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이런 이제 고시라고 불렸던 과거의 시험들을 보는 이제 그 사람들이 구독했던 잡지가 있어요. 1950년대 창간데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고시 잡지인데 이 잡지를 사법시험이나 행정시험을 보는 사람들 대부분 다 구독을 했거든요. 그 시험의 합격 수기를 제가 분석을 했었어요. 합격 시험 수기를 쓴 합격자들이 이 고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면에 대해서 이제 쓴 장이 있는데요. 그 고시 합격기에 드러나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보면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요. 한 가지는 이제 생존자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자 편향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심리적인 바이어스인데 심리학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건데 생존자한테만 주목하고 생존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심리학적 우리의 편견이에요. 이 생존자 편향이라는 심리학적 편견의 유래가 되게 재밌는데 2차 대전 때 그 미국의 장군들이 미국의 비행기들이 이제 그 독일 영공에서 총알을 맞고 귀환하는 것을 보고 이제 미국의 비행기의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강화 보수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는가를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귀환한 비행기를 살펴봤더니만 주로 이제 동체나 날개 부분에 그 총알을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에 총알을 맞은 비행기들은 적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군들이 그러면 동체나 날개를 강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어떤 공학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동체나 날개에 맞은 비행기들은 거기에 맞아도 돌아올 수 있으니까 돌아오는 것이고 엔진에 맞은 비행기들은 바로 추락하니까 못 돌아온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장군들이 맞네 이러면서 이제 그 동체에 그 보강을 하려던 거 생각을 처리하고 엔진을 보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생존자 편향이라는 그 편견을 가리키는 에피소드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고시 합격한 극소수 사람들, 소위 말하는 개천용들이겠죠. 그 개천용들한테만 주목하고 수십만 명, 수만 명에 달하는 소위 고시 페인들, 고시를 준비하다가 정말 뭐 신세가 망가진 그리고 폐인이 된 이런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사회적 비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대중들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시를 준비한 합격자들도 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합격할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이런 합격자에 대한 어떤 편향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이것이 마치 굉장히 공정한 경쟁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엄청난 사적 자원이 투여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극소수 합격자에게는 전관예우 같은 전관예우라고 쓰고 우리가 전관비리라고 읽는 전관예우라는 과도한 특권이 부여되죠. 이 전관비리도 사실은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이에요. 판사, 검사 출신한테 말도 안 되는 특권을 몰아주는 거잖아요. 이 비리에 대해서 OECD 같은 국제기구 항상 경고를 해요. 이거 그만해라, 한국 사회. 이거 이제 그만해라. 부정부패 너무 심하다, 엘리트들. 이 경고를 항상 하는데도 안 고쳐져요, 사실. 우리 이번에 대장동 그 사태, 대장동 사태가 뭡니까? 결국은 법조인들이 그 특권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백억의 돈을 해먹은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의 특권들이 사실은 시험 한번 합격한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게 이제 용납이 되어 왔던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고시를 준비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합격자의 생존자 편향에 빠져서 마치 그것이 공정한 경쟁인 것처럼 착각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자원들을 거기에 투여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고시 합격자들 상당수는 고시 준비 과정에서 사람을 시험 성적으로 우열하는 관점과 선민원식을 자연스럽게 내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시 합격하고 나서 공무원 하면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식의 얘기를 태어나게 하게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뭐 그 마이클 샌델의 능력주의 비판서들도 굉장히 한국에서 화제가 됐었고 베스트셀러가 됐었고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어요. 뭐 그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 사태, 그리고 서울도시철도공사 사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했죠. 왜? 뒷구녕으로 들어온 비정규직들, 어중이 떠중이 같은 비정규직들을 왜 감히 우리처럼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공채 시험 붙은 정규직들의 지위로 올려주느냐, 불공정하다, 역차별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의 능력주의에 대한 요구는 잦아들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비판이 있다라고만 할 뿐이지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요구 자체는 별로 이렇게 약화되었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엘리트 부패 때문에도 이제 이런 능력주의 요구들이 계속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최순실 정유라 사태라든가 조국 사태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부정부패, 엘리트들의 어떤 세습 지위를 강화하는 그런 사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중들이 더 강한 능력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세습 귀족제, 세습 신분제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능력주의 쪽으로 쏠리게 되는 풍선 효과 같은 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풍선 효과라는 게 뭡니까? 이거 두 가지가 이제 풍선이 중간에 끈이 묶여 있을 때 하나를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게 풍선 효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습 신분제와 능력주의 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세습 신분제가 터지면 사람들이 야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능력주의가 강화되는 거죠.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고스란히 능력주의를 강화하고 평등주의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습 신분제적인 부분이라든가 불평등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혹은 논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주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능력주의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 능력주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실은 시험이라는 장벽이 높아지고 평균적으로 자원이 풍족한 집단만 점점 더 유리해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기회비축이라든가 사회적 봉사라든가 뭐 이런 기득권층의 조건들만 점점 더 유리해지는 거죠. 시험이 어떤 식으로 바뀌든 간에 시험이 어려워질수록 기득권이 유리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서울대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대 풍경이 바뀌었다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서울대 국산차가 없어요. 학생들이 다 마세라티 이런 차 타고 다녀요. 교수도 아니고 학생들이. 예전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90년대쯤에 서울대 갔을 때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 강남 3개구에서 서울대 대부분을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몇몇을 보니까.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런 계층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는 사실은 공정성이 아니에요. 공정하냐 불공정하냐는 사실은 좀 부차적인 문제고 특권입니다. 특권. 그러니까 과정의 공정성보다는 결과의 불공정, 결과의 어떤 격차 이 자체가 사실은 문제예요.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 특권을 향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부정부패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우리가 쓰레기를 한 곳에 이렇게 쌓아두고 또 벌레가 꼬인다고 계속 화만 내면 그게 없어지나요? 벌레가 안 없어지거든요. 음식을 치워야죠, 사실은. 근데 특권을 그대로 뭐 전관 비리니 뭐 전관 예우니 이런 것들 그대로 놔둔 채로 그 전관 비리를 향해서 질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쟁의 공정성만 따져 묻는다고 해서 그 경쟁이 약화되거나 혹은 뭐 그런 부정부패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권 자체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특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끊임없이 이 불공정 공정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불공정이 아니라 특권과 불평등에 있습니다. 근데 능력주의 문제는 이 특권, 불평등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서 자꾸만 불공정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권과 불평등을 바꿔야 되는데 불공정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불공정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시험을 강화해라. 그럼 또 시험을 강화하죠. 그러면 기득권층이 더 유리해지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한국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어 온 과정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그거였습니다. 예, 그 일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뒤에 이제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그 일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불공정과 공정 그리고 능력주의 특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일반론적인 차원, 개론적인
수준에서 이제 능력주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2부 강의에서는 이제 한국의 능력주의의 인식, 사람들이 실제로 불평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공정성이나 능력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 가치관 조사라든가 어떤 공정성 인식 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불평등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능력주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2부에서 끝에서는 그러면 이런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에서 뵙죠. 감사합니다.